북한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엿새 만에 또 원산 갈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탄도미사일인 SLBM 3개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해운 국회정보위원장은 이 신형 잠수함이 현재 진수 전 단계로 판단된다는 국방부의 현안 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불거진 수출 규제 문제 외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일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국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의원들과 만나 두 나라 사이 갈등 악화가 사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일본 집권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은 내일 오전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서울 목동에 있는 빗물 배수 시설에서 작업자 3명이 고립돼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특수 잠수원 등을 투입해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진보단체 소속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뚜렷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도 도발을 하면 우리의 적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군 당국은 25일과 같은 형태의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새벽 5시 6분과 5시 27분, 20분 간격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원산 갈마 지역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250km를 날아갔고 고도는 약 30km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거리가 짧고 고도도 낮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지스함과 탄도탄 탐지 레이더 등 우리 자체 탐지 자산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지난 25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형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연일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도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일단 청와대 반응은 수위를 좀 조절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로 정리됐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상임위원회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11시에 열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5시간여 만입니다. 상임위는 북한이 지난주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건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우리 군에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도 북미 양국 사이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가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긴장이 더욱 고조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NSC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회의가 아닌 국가안보실장 주재 상임위원회로 연 것도 적절한 수위의 대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NSC 상임위 일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죠. 그렇습니다. 일본을 향해 상당히 강한 수준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상임위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건 모레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할 경우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위협을 멈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파기를 주장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반발 수위를 그 이상으로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북은 9.19 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하여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3차례나 도발했다면서 합의 파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함으로써 5월 그리고 이번에 2번 더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파기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 대변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북한이 최근에 공개했던 잠수함의 재원 그 일부도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오전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정보위원장 보고에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길이는 70에서 80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잠수함은 북한의 기존 주력 잠수함인 1,800톤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2,000톤급인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SLBM을 한 3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보면은 함교 부분에 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을 탑재하는 위치일 것으로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이어 국방부는 현재는 진수 전 단계로 보이고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내일 오전 9시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와 앞으로 전망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발사에 대해 미국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의미 축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미 행정부 당국자가 2발의 발사체가 북한에 의해서 발사됐다고 확인했다면서 다른 당국자는 이번 발사가 미국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 NBC 방송도 2명의 당국자가 이 발사체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면서 미국이나 동맹들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만나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는 등 상황 악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장관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26일 오전 고노 외상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 미사일 문제와 한일 무역 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대화와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조속히 다자회의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는 금요일 태국 방콕에서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개최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ARF가 전에 없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 TMI에서 ARF 어떤 기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앵커, 네, 풀어서 얘기하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인데 어떤 회의체입니까? 네, 과거 북미 지역에는 경제협력기구인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그리고 유럽 지역엔 정치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연합, EU 등이 있었죠.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이렇다 할 다자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입니다. ARF는 1994년에 출범해 매년 지역 안보에 대한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최고 운영체제인 외교장관 회의가 있고 외교장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차관급급 관리들이 참석하는 고위 관리 회의, 그리고 재난구호, 해양안보, 군축 비확산 등 분야의 회기간 회의, 그리고 회원국의 국방차관급이 참여하는 안보정책회의 등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 ARF 최고 운영체제이자 의사결정기구인 외교장관회의에서는 ARF에 참가하는 각국의 외교장관들이 지역 및 국제안보 정세에 대해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을 자유롭게 논의한 후 회의 결과를 의장성명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일, 중국, 러시아 등 대화 상대 국가, 그리고 북한, 방글라데시 등 기타 국가로 총 27개국이 참여합니다. 참여국을 보면 아시겠지만 ARF는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주요 관련국 외교장관들이 대부분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는 외교 이벤트인 것이죠. 특히 이번 ARF의 경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다가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 관련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에 1년 전 영업이익의 절반도 되지 않는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3년 만에 흑자폭이 가장 작았던 반도체 부진이 치명적이었는데 전망도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분기에 무려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삼성전자. 하지만 1년 만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부진한 실적의 가장 큰 배경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의 부진입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무려 70% 넘게 급감했고 지난 1분기 실적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21%로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격은 좀 많이 하락을 여전히 했지만 지난 2분기에 근데 실제 디램하고 낸드 출하량은 예상보다 좀 많이 돼서 수요가 좀 예상보다는 좀 좋다 아니면 뭐 우려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의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실적이 개선될 조짐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디램 반도체 값이 반등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이는 도소매 차원의 소량 거래인 현물 가격일 뿐 기업이 협상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하는 고정 거래에서는 아직 가격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디램 같은 경우는 시장에 아직 재고 수준이 높다 보니까 고정거래가 반등은 당분간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랜드 같은 경우는 업계 감산 움직임, 또 일부 수요 심리 불안이 있다 보니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시황 개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들이 속한 코스피 역시 0.7% 가까이 내리며 202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 악화된 대외 여건이 우리 산업 생산에도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그나마 경기를 지탱해왔던 소비마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영이 되면 경기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세계 경제 부진과 수출 감소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나 대폭 줄어든 영향이 산업 생산 지표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6월 전 산업 생산은 0.7% 감소해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5월보다 6월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제조업의 최대 생산 능력을 의미하는 생산 능력 지수는 1년 전보다 1.6% 떨어져 11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71년 집계 이후 최장 하락세입니다. 지난해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체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 능력 감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승용차와 의복 판매 등이 감소하며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승용차 판매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내구재 소비가 줄어서 소매 판매가 특히 이번 달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선박 수입이 늘면서 0.4% 증가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 동행지수와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개월 만에 다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번 산업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서 우리 성장률도 상당히 둔화될 걸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확대 재정과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내수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민관정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어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는 부분에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으며 7가지 협의 사항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규제 철회 촉구와 추가 규제 움직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정부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 이상 지원하는 등 각 구성원들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했던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 나가며 국회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하이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일찍 오늘 오후 종료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이 된 미국과 중국의 12차 무역 협상이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반쯤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협상 종료 직후 양측의 공개적인 발표는 없었으며 미국 측 협상단은 귀국을 위해서 공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난항이 예상됐던 이번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0.5%포인트 인하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현지 시각 30일 이틀간의 회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춰 트위터로 소폭의 금리 인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 폭의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Here, I would like to see a large cut, and I'd like to see immediately the quantitative tightening stop. 연준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0.5%포인트 인하를 압박한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연준은 2015년 12월 7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9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The Fed move, in my opinion, far too early and far too severely. It puts me at a somewhat of a disadvantage.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종료 시점을 당초 9월 말에서 앞당겨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유자산 축소는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 시중의 달러화를 회수하는 정책으로 양적 완화 정책에 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경기가 더 활성화되도록 이번 회의를 통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재선에 올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연준의 긴축 정책을 탓하면서 그래도 자신이 경제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경제를 지적으로 내세웠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장마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중북부 지방에 게릴라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야행성 장대비에 피해가 속출했는데 밤사이 또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발표 이틀 만에 중북부 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에 도로 상수도 공사 현장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벼락이 떨어져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문산읍 아파트 단지는 1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겼고 탄현이 일대 주택가에서도 정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대기가 불안정한 것이 원인입니다. 상층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맞부딪히며 좁은 지역에 강력한 폭우구름이 발달한 것입니다. 장맛비처럼 지속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시간당 최고 50mm에 육박하는 폭우로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만들어진 비구름은 낙뢰를 동반하고 좁은 지역에 무척 강한 비를 뿌리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리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밤사이에도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최고 80mm 비가 더 내리겠다며 비석액 고립이나 산사태, 축대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서울 목동에 있는 빗물 배수 시설에 작업자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소속 50대 구모 씨가 지하 3.9m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소속 직원과 협력업체 소속 미얀마 출신 노동자는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은 수문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45m 지하 빗물 저류 시설로 내려갔다가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장에는 비상구조 장비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대 잠수부를 투입해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한 합동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별다른 단서 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늘도 육군 특공 기동부대원 400여 명과 경찰과 소방 등 모두 520여 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과학수사 채취 증거견과 군견 등 14마리, 경찰과 육군,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으로
공중 수색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수색에는 정신의학과 교수와 조양의 특수학급 담임교사, 그리고 심리상담교사가 참여해 조양의 행동 패턴과 추정 이동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키 151cm인 조양은 실종 당시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으며 회색 반소매티와 검은색 반바지, 그리고 파란색 뿔테 안경과 아쿠아 슈즈를 신고 있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이 유료 문자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CJ ENM에 있는 엠넷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내일 제작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낼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른바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시청자가 직접 데뷔할 멤버를 뽑는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입니다. 하지만 최종 멤버를 선발하는 마지막 생방송이 끝난 뒤 팬들 사이에서 유료 문자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묵묵부답이던 엠넷은 지난 24일 득표수 집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최종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자체 조사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CJ ENM 엠넷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자투표에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팬 300여 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도 내일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이 형성된 프로듀스 X 101이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데뷔조 형성에 팬들이 직접 참여해서 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떠올리면 내가 투표해봤자 어차피 이미 데뷔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 같고요. 계속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에 진출한 연습생 20명의 소속사는 최종 선발된 11명으로 만들어진 그룹 X1을 데뷔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진보단체 회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35살 유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합니다.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진보단체 회원들의 외침에 손을 흔들며 미소를 보였지만 표적 수사!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보내신 거 맞습니까? 왜 소포 보내셨습니까? 유 씨는 지난 3일 국회 윤소화 의원실에 죽은 새와 흉기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포엔 윤 의원을 민주당 이중대, 홍위병이라 비난하는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보낸 사람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적어 보수단체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당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 추적에 덜미를 잡힌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환승한 거는 맞고요. 이제 복잡하게 다닌 거는 맞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저도 확인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서울대학생 진보연합은 경찰이 진보 세력을 탄압하려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하게 서울대학생 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으로 몰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에 적극 나섰더니 대진년에 돌아온 것은 표적 수사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다른 진보단체 한국대학생 총연합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진보단체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불법 건축물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난 클럽의 공동대표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클럽 역시 불법으로 공간의 용도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이 몰려있는 광주 상무지구입니다. 업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자 합동 단속반이 떴습니다. 단속반은 신고된 도면과
업소의 실제 공간을 꼼꼼하게 대조해 점검합니다. 이번에는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위반 건축물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식품 위생 관련해서 불법 영업 부분, 그다음에 소방 안전 시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단속은 모두 3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유흥주점과 클럽 등 80여 곳이 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합동단속 대상은 광주의 다중이용시설 1,400여 곳입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가 난 클럽의 무너진 무대는 무허가 용접업자가 부실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건된 공동대표 3명이 지분을 넣은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난간이 주방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구 클럽의 공동대표 등 6명에 이어 클럽 복층을 처음으로 늘린 전 업주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의 인력을 70명으로 늘려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강세 영향으로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이번 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0.07%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물론 일반 아파트값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마이너스 행진을 멈췄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시세 변동으로 지난달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공론화하기 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높은 시세가 통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3년 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의 금융재산이 8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휴면 금융재산은 1조 2천억 원이며 3년 넘게 거래되지 않은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은 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잠자고 있는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휴면 재산이 생기는 상황이라면서 금융회사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 세대 월 평균 11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평균 21만 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 이용을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 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이 보험료 부담한 것보다 5.5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26만 원을 내며 월 31만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급여비가 1.2였습니다. 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또 큰 불이 나면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10분도 안 돼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층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똥이 비처럼 바닥에 쏟아집니다. 거센 불길에 소방관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10분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공단 지역에 있는 5층 한의원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새벽 2시 반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인데다 안에는 타기 쉬운 물건이 많았고 밖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박스가 한 4톤 정도 적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에 가연물과 또 새벽에 강풍이 불고 해서 이 불로 한의원 건물 3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옆 공장으로 불길이 번지는 걸 가까스로 저지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지 10시간이 지났지만 건물에서 계속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숨은 불씨가 많아 소방당국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식당과 약재 건조기가 있는 2층에서 불이 시작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디즈니 영화 라이온 킹의 강세 속에 한국 대작 2편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오컬트 영화 사자와 청년 백수가 주인공인 한국 영화 엑시트인데요. 과연 디즈니의 사자왕을 꺾을 수 있을까요?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난 신 안 믿어요.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신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뒤 신을 믿지 않는 격투기 챔피언 용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발견한 뒤 바티칸에서 온 구마 사제를 만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에 맞섭니다. 오컬트 장르의 액션과 유머를 더했습니다. 현 스포츠 중에는 격투기만큼 또 강렬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뭔가 강함을 상징하는 스포츠도 없는 것 같고. 다른 거. 청년 백수와 대학 동아리 후배가 원인 모를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재난 영화입니다. 억지 눈물을 강요하는 심파 코드를 없앤 대신 코미디를 입혔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 윤하의 첫 주연작이기도 합니다. 달리고 뭐 매달리고 올라가고 이런 씬들이 많아서 육체적으로도 조금 힘들 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한 작품이에요. 무덤에서 깨어난 시체들이 커피와 와이파이처럼 자신들이 생전에 집착했던 것들을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찌든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미국 독립영화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짐 자무시 감독의 작품으로 올해 칸 영화제 개막작입니다. 흥겨운 결혼식 파티가 열린 스페인의 작은 마을. 라우라의 딸이 갑자기 사라지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범들의 협박까지 받게 되면서 악몽이 시작됩니다. Pues Laura es una mujer particular que ha tenido que enfrentarse a pruebas difíciles en la vida. 지난해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2번이나 받은 거장 아쉬가르 파라디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누구나 좋은 추억이 담긴 장소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추억을 오래 간직하는 뇌세포의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이도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빠와 손잡고 처음 놀러간 야구장. 가족과 함께한 바닷가의 기억. 누구에게나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 뇌세포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좋은 기억과 특정 장소를 연결해주는 뇌 속 별세포의 원리를 밝혀낸 겁니다. 네,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가 있는데요. 별세포는 이 신경교세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포입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우리 뇌는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이 엔돌핀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별세포로 가서 특정 수용체를 활성화하면 흥분 유발 물질을 분비하고 뇌의 기억 신호 전달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감정과 그때의 장소가 함께 기억되는 겁니다. 실제로 쥐를 2개로 나뉜 방에 넣자 처음에는 양쪽을 번갈아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한쪽 방에서 별세포의 엔돌핀 수용체를 활성화하자 그 방에서 이전보다 20배 이상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세포를 위주로 연구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또는 행복한 감정을 느낀 장소를 저희가 기억하고 선호할 때 이 별세포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최초로 밝힌 연구 내용이고요. 특히 별세포에 있는 엔돌핀 수용체는 몰핀과 같은 중독성 물질도 받아들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좋은 감정을 넘어 집착과 중독으로 이어지는 뇌의 원리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장마
장마는 끝이 났는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중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는 최고 80mm,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무더위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강릉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